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이전에 이야기했었던 것과 이어서 울산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울산의 불교 하면 지금 우리가 계속 서 있는 이 영축사지, 굉장히 중요한 영험한 데입니다. 울산이라고 하는 데가 해양과 관련해서 선사시대 때부터 이게 고기잡이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던 그런 문화들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가 대표 항구이기 때문에 경주로 들어가는 대표 관문 항구이기 때문에 이제 처용예가 나오는 겁니다. 신라 하대가 이제 해공왕이라고 하는 38대 왕이 죽게 되고, 그게 약간 여성틱하게 돼서 그거는 앞에 저쪽 편에 보면 해공왕 예가 나와요. 저쪽 편에 보면 나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여성틱하다가 나중에 결국 반란에 의해서 죽어요. 그게 이제 선덕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되는 원성왕. 나중에 다음 날 우리가 계릉, 내일 계릉을 갈 건데 그게 이제 원성왕릉으로 추정되는 데거든요. 그 둘이서 쿵짝쿵짝 해가지고 해공왕을 날려버리고 자기네들이 돌아가면서 왕을 해요. 그래서 선덕왕부터를 신라 하대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때는 왕권이 안정이 잘 안 되고 서로 치고받고 합니다. 그래서 38대부터 그 다음에 한 45대까지 신무왕 때까지 이게 이제 계속 찌부락짜부락해요. 서로 약간 등에 칼 꽂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한 60년 동안 한 10대가 지나가고 신무왕 때 부터 약간 안정이 돼요. 근데 안정시킨 자기는 1년 만에 죽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누구 때문에 안정이 되냐면 이제 또 전혀 또 특이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궁파라고 하는 사람, 장보고입니다. 장보고가 나를 좀 밀어줄 수 없을까? 이제 왕이 장보고랑 결탁을 해서 결국 왕으로 올라가요. 장보고가 그만큼 이제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면 내 딸을 부인으로 맞아줘 라고 하는 게 딜이 돼서 결국 장보고가 밀어서 신무왕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딸이 결혼을 안 한 게 천만다행인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왕이 되자마자 1년 만에 죽었으니까. 그렇게라도 왕비가 되는 게 좋았을까? 아닌가? 모르겠어. 모르겠어. 그래서 그 다음에 문성왕, 신무왕 다음에 아들인 문성왕이 들어오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대를 이어서 지켜라. 아니 이게 무슨 뭔가 싶은데 내 딸 대기하고 있다.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라고 했는데 그게 내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 왕 입장에서는. 그런데 장보고 세력이 굉장히 강력한 그게 일종의 무장 세력도 되거든요. 지방 군벌 비슷하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라 하대 때는 정규군으로 다이다이 붙어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저걸 받자니 좀 그렇고 안 받자니 무섭고 이제 이렇게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왕실에서는 그래도 당신이 진골인데 그런 여자를 드린다는 게 당신의 권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건 다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나올 때하고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듣고 보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내 피가 오염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왕의 입장에서는 권위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타당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벌을 하고 싶었으나 정벌할 정도의 능력은 안 되고, 그래서 염장을 보냈지. 염장 들어봤습니까? 그 사람이 염장지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제정 러시아가 까불 때 유럽은 한 사람을 보냈다. 그래서 러시아를 끝내버리거든. 그게 레닌입니다. 뭐 전쟁하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어. 레닌 한 사람을 보내면 돼.
근데 염장이 신라의 장군이었는데 내가 가서 장보고를 제거하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왕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는 것처럼 해서 결국 장보고랑 연기를 잘했는가 봐. 그래서 장보고가 방심한 사이에 장보고를 죽이고 결국 리더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게 다 끝나. 그런데 이 신무왕 때부터는 신무왕, 그다음에 문성왕 이때는 좀 번성을 해요. 번성을 해.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안정돼서 신라 하대에서 약간 올라가는 시절이 나와요. 그때 이제 처용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용 이야기가. 처용이 헌강왕 때 헌강왕이 그때 보면 갑자기 무슨 기록이 나오냐면 저도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경주에는 초가집이 없고 기와집이 다 있고 음악 소리가 계속 들렸다. 이렇게 이게 이제 약간 번성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울산으로 와요 왕이. 왕이 와요. 올 수 있어. 여기까지는 어차피 수도권이고 여기가 중요 거점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개운포 나중에 개운포가 되는 거예요. 개운포 쪽에서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안개가 끼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게 울산입니다. 다 지금 울산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안개가 끼고 이러니까 옆에 이제 또 전 보는 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용이 나타난 것 같다. 무언가를 좀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길막을 하고 삥을 뜯는 용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용을 위해서 절을 지어주겠다. 그게 지금 망해사예요. 그 용을 위해서 절을 지어주겠다. 그랬더니 구름이 싹 거치면서 용이 7 아들을 데리고 나오더래. 다산의 용이야. 다산의 용. 7 아들을 딱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중에서 맨 마지막 아들이 처용입니다. 처용입니다. 아니 다 들어보신 얘기예요. 처용에 대한 얘기는 한 번씩 들어봤잖아. 그렇게 해서 처용을 데리고 신라 경주로 와서 벼슬을 주고 그 다음에 벼슬만 줬으면 됐을 건데 또 마누라를 이쁜 마누라를 줬다는 거죠. 이쁜 여자랑 결혼을 시켜주니까 또 이 여자가 참 인기가 많지. 처용이 서랍을 해서 경주에서 밤늦게 놀고 들어왔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결국 들어오니까 마누라도 그렇게 하고 있고 서로 간에 이런 걸 보고 우리 속담에 부창부수라고 이게 합이 맞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역신이었다잖아. 천연두 마마 우리 마마 천연두 곰보병. 그래서 이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진짜 바람난 사건. 그리고 그 이쁜 여자가 사실은 알고 보니까 무당이었던 거야. 이게. 그래서 역신에 대한 거를 물리치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신이 몸에 실리는 거지.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망해사조 전체가 사실은 무당틱한 스토리로 되어 있어. 왜냐하면 처용도 그런 거거든. 처용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냥 있는 대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는 이쪽에 어떠한 군벌 세력들이 있어서 어떤 지역 세력이 있어서 울산을 장악하는 해상무역과 관련된 장악하는 세력이 있어서 왕이 직접 내려와서 헌강왕이 내려와서 걔네들하고 쇼부를 보고 그 중에 벼슬을 주는 대신에 아들 하나를 잡아서 그걸 뭐 기인제도 뭐 상수리제도 뭐 이래갖고 아들을 볼모로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타협이 된 게 아니냐. 그다음에 절도 하나 지어주고 쉽게 말해서 뭔가를 주고 지위를 주고 좀 낮은 애를 높여주는 대신에 적절한 타협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고 보는 정치적 관점도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야 이거 무슨 뭐 용이라는 둥 이런 무속적인 뭐 아니냐 그런 구조들이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으로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처용이 결국 역신을 물리치는 입장이 돼버리거든. 그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나중에 이제 원성왕릉 갔을 때, 괴릉에 갔을 때 볼 수 있는 무인석을 보면 그게 이제 아랍 사람 계열들이거든요. 중앙아시아나 아니면 아랍 사람 같은 사람들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상인들, 아라비아 상인들 쪽 아니냐라는 썰도 있습니다. 다 썰이고 특별한 거는 확정짓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단편적 문헌만 있기 때문에 그냥 지어내고 우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논리 구조만 맞추면 되는 거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확정 짓는다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은 그거잖아요. 처용이 마마를 이기고, 그리고 그 역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그림만 있어도 내가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얼굴이 부적이지. 얼굴이 부적. 얼굴이 부적인 것들은 사실은 나중에 한 번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 그게 달마도. 얼굴이 부적. 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비형랑 이야기를 보면 거기에서는 이게 비형랑 집이다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 귀신들이 못 들어가. 근데 우리 어렸을 때 그 DVD를 보면 뭐가 있냐면 불법 복제 DVD는 호환 마마보다 무섭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호환과 더불어서 마마가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이것을 물리치는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무속적인 구조거나 안 그러면 외국에서 들어온 우락부락한 사람의 모습이 그러한 전통적 이미지에 좀 세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센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불교에도 보면 사천왕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이라기보다 훨씬 세 보이는 모습들을 하거든요. 근데 코 크고 눈 크고 그 다음에 키 크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이런 사람들, 그거 나중에 내일 원성왕릉에서도 그대로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킨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의장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라시대 때. 예. 그러니까 뽀대가 나는 거지. 내 보디가드인데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영걸이나 무슨 뭐 견자단 같이 생긴 사람이 아니고 UFC 선수들 같이 이렇게 막 덩치 크고 이런 애가 딱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의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달마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좀 이상하고 눈깔이 이렇게 막 크게 뜨고 막 이런 상황이 모든 나쁜 것들을 다 물리치고 모든 데를 다 볼 수 있다, 이런 이미지를 줬다면 처용도 그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처용과 관련해서 그 용이 나오는데 그 용은 인도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로 낳지. 동아시아의 원래 용은 자기가 극기를 해서 수련을 해서 승천하는 용이고, 그거는 7명의 아들이라고 나오면 용족이 있구나, 어떤 팀이 있구나. 그래서 이거는 인도 신화의 모티브 속에서 나오는 거구나, 인도 전설들과 관련된 이야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울산에 이 처용만 용이냐 너만 용이냐 라고 하면서 나오는 게 그 태화루 앞에 있는 용현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중국의 오대산 태화지 용이 와서 쉬는 신라의 별장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물을 타고 여기까지 와서 쉬었다가 가는 거예요. 겨울에는 약간 추우니까 나 신라 쪽에 잠깐 갔다 올게, 이렇게 해서 세컨하우스 개념이 있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태화지 용을 위해서 태화사를 지어서 명복을 빌어주고, 명복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원찰이에요. 그 사람의 복을 빌어주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와서 쉬고 법문을 듣고, 그리고 그 쉬고 법문 듣는 구조는 나중에 또 어디로 들어가냐면 무무왕의 가문사죠. 거기도 그 밑에서 거기까지 와가지고 용이, 그러니까 용도 자꾸 와야 되고 쉬어야 되고 뭐 이런가 봐. 휴식이 필요한가 봐. 그리고 그 물에서 법문을 듣는 거예요. 이게 구조가.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구조가 순환하고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런데 이 헌강왕조에 보면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 헌강왕은 왜 이게 이제 무속 구조로도 해석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역신을 쫓는다는 구조도 있고, 그리고 춤과 어떻게 보면 노래, 향가와 춤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벽사거든요. 그게 뭐가 똑같은 거냐면 우리 지금 무당 굿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춤과 노래예요. 이걸 가지고 귀신들을 쫓고 즐겁게 해주고 유희를 시켜주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물리치고 어떤 때는 즐겁게 해줘서 굴복시키고, 이게 무당의 구조라고. 그래서 무속적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 지금 망해사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 헌강왕은 남산에 가잖아요. 경주 남산에 가잖아요. 남산신이 나와서 춤을 춥니다. 자기만 보인대. 야, 이거 조금 냄새가 나거든. 이거 기독교에서도 많이 쓰는 건데, 하느님이 계시를 하는데 나만 들려. 그런데 남산에 가니까 남산신이 나왔고, 금강산에 가니까, 그게 북산이거든요. 북쪽. 그래서 금강산에 가니까 금강산 신이 나와서 또 춤을 춰요. 이게 무슨 산신들이 춤 못 춰서 죽은 귀신이 씨 가지고 계속 춤을 춰. 그 다음에 토지신이 나와서 춤을 춰. 이 얘기는 뭐냐면, 헌강왕이 이게 제정신이 아니었나.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무당에 신기가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요렇게 이게 세트로 같은 조에 들어있다는 거는 헌강왕이 무당과 같은, 그러니까 자기만 보는 세계가 있는 사람인 거야. 그러면 처용이 진짜냐? 에 대한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야. 여기 물론 유물이 있어. 유적이 있어. 거기서 구름들이 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용을 위해서 절을 지어줄게. 그랬더니 구름이 싹 가셨다 그래서 개운포가 되는 거거든. 처음부터 개운포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개운포가 됐다는 거고, 그리고 바다가 보이는 곳에다가 망해사를 지어주고, 그게 그 처용 아버지의 원찰이야. 원찰이야. 그래서 그렇게 유적들이 있는데 그게 다 내 혼자 머릿속의 생각입니까?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하나가 있고, 그래서 뭐 아랍 상인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이 지방 호족 세력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사람은 어디만 가면 춤추는 사람이 보여. 이게 뭔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진짜 무당이어서, 무당피가 흘러서, 그리고 신라는 원래 김씨, 석씨, 박씨로 내려가는 것도 이게 신기랑 관련돼서 이게 군장이 바뀌는 거거든요. 제사장이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을 거야.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죽을까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 관자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있어. 춘추 5패 중에 첫 번째가 제나라 황공인데, 그 이제 춘추 5패라는 게 제황공을 시작으로 해서 뭐 초장왕, 그 다음에 진문공, 그 다음에 진나라 목공, 그 다음에 오나라 합려, 그 다음에 월나라 구천, 뭐 이래갖고 그게 설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꼭 5명만은 아니야. 그 다음에 맹자 같은 경우는 송나라 양공을 치기도 하고, 그래서 꼽히는 사람들이 한 뭐 6명에서 7명 정도 되는데, 뭐 대충 그렇다 치고, 그 중에서 춘추 시대를 패자, 그러니까 임금보다도, 그러니까 임금은 아니지, 천자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졌던, 삼국지로 말하면 동탁, 안 그러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연개소문 같은 그런 캐릭터예요. 아주 강력해. 임금보다 강해. 그런데 관중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으면 끝날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좀 안 죽을 수 없겠냐 라는 말을 합니다. 관중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재상이거든요. 그랬더니 관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식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너한테는 왕위가 오지도 못했다. 앞에서 누군가 성공했으면. 그런 게 안 되니까 당신도 임금이 될 수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것을 바란다는 것은 사실은 어리석은 거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뒤로도 진시황이나 한무제 같이 계속해서 그런 캐릭터들은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사람들이 청나라 때까지 썼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약을 먹는 거예요. 안 죽는 불사약. 불사약. 불사약을 먹으면 효과는 직방입니다. 직방입니다. 안 죽는 건 아니고요. 더 빨리 죽기는 하는데, 불사약의 약 성분이 수은, 납, 유황, 주사 이런 거예요. 딱 들어봤어도 이게 제정신이 아닌 약재거든요. 독성이 굉장히 강한 중금속,
그리고 이거는 한번 먹으면 체내에서 빠지지도 않아. 그 대신에 이게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뭐가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다. 그래서 약을 못 끊는 이유 중에 하나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보여. 보여. 그래서 천상의 세계가, 신선세계가 보인다니까, 나한테는. 너희들은 안 보이지? 나는 보여. 그래서 무속적 구조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헌강왕이나 수로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속적인 어떠한 여성들이 아니었겠나라는 그러한 여성이라든지 남성, 그러니까 무속적인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겠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막 보이기 시작하는 것과 관련해서 또 뭐가 있냐면 남북조 시대 때 남조를 유행하던 중국의 위신 남북조 시대 때 오동진, 송제, 양진 이렇게 육조 시대가 펼쳐지는데 이때 굉장히 유행하던 게 있죠. 그게 이제 오석산이라고 해서 여러분은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5개 돌을 갈아서 이렇게 만드는 아편입니다. 아편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한식산이라고도 하는데 중림칠연 중에서도 그런 식의 중독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먹으면 다이어트는 직방이래. 다이어트 된다. 그래갖고 눈깔이 좀 퀭하고 이렇게 청수박상으로 약간 이렇게 수척하고 파리한 모습으로 된대. 그리고 이걸 먹으면 몸에서 열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별명이 한식산인데 그렇게 해서 그걸 먹고 사람들이 몸에서 열이 나니까 풀어헤치고 옷을 벗고 뭐 별짓들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자유로운 정신경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약물 부작용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비슷한 문화가 상류층의 신라에도 일부는 존재했을 개연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더 잘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는 눈앞에 뭐가 많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 거지. 좀 적게 보이는 사람. 근데 그런 거 이상한 거 먹으면 다 해.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아편 유행하듯이 남북조 시대에는 그게 유행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처용에 대한 이해도 그런 쪽과 관련해서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건 다 이 영축산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축산과 청량산이 울산의 가장 성지의 메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사건들이 나오는 건데, 문제는 지금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절터들의 흔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청량사지 정도가 남아있고, 청량이라는 표현은 시원하다, 맑다라는 뜻이고, 그것은 문수보살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영축산, 그 다음에 이 영축사지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울산을 대표하는 불교의 가장 중요한 성지고, 여기는 낭지스님, 구름을 타고 다녔던 낭지스님, 그리고 보현보살에게 계를 받았던 지통스님, 그다음 의상의 10대자가 되는 사람, 그 다음에 원효, 반고사의 원효 같은 이 영축사 쪽에, 영축산 안에 있었던 절로 지금 추정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3명의 잘 나가는 분들이 다 여기 살았고, 그리고 여기 터를 발굴하다 보니까 전불시대 때 등항 2개가 나왔대. 등항이 뭐냐면 등키는, 예전에는 부처님 앞에다가 이렇게 등을, 이렇게 줄을 천정에서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등불을 내렸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보면 지금도 저랑 같이 중국 가보시면 그런 거 있는데, 걔네는 아직도 그걸 하거든요. 우리는 그게 다 없애버렸고 앞에서 전기로다가 이렇게 불을 쏴줍니다. 예불할 때나 이런 때는. 그런데 중국은 아직도 이렇게 위에서 내려와서 등을 밝혀요. 천주교도 그겁니다. 천주교도 그렇게 합니다. 성당도 밑에서 올리는 조명 갖고는 층고가 높으면 조명이 위를 때려줄 수가 없어. 그래서 위에서 쇠줄을 쭉 내리고 그 다음에 등을 켜는 거예요. 그 등의 진자 운동을 보고 뭐 갈릴레이가 뭘 발견했다는 둥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 피사사탑에서 뭘 물건을 떨어뜨려서 한 게 아니고 그 등에 진자 운동을 봤다라는 게 더 정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는 거고 여기도 그 등항이 나왔다는 게 사실은 그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 내려와요. 줄을 풀면 내려와. 그래서 저도 중국에 가보면 거기다가 기름 보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내려주거든요. 그러면 돈으로 사서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다시 불 붙여서 올린다고. 보통 불은 안 끕니다. 안 끄고 기름만 계속 넣고 심지만 계속 뽑는 구조예요. 네, 뽑는 구조예요. 그래서 땡기고 그 등왕 2개가 발견됐다라고 하는 게 여기. 그리고 이런 전불시대의 가람지로서 나중에 하나가 고려 말에 들어와요. 그게 어디냐면 양주 회암사지입니다. 양주 회암사지는 거기도 이제 2가지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거기가 나란다 지공 스님이 예, 지공 선현 스님이 인도 스님인데 그분이 어향사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어향사? 어향사가 뭐냐면 황제를 대신해서 명산, 대찰, 영지, 그 다음에 불보살님들이 유명한 그러한 성지를 찾아다니면서 내 이름으로, 내가 황제면 내 이름으로 너 향 피고 와. 이 사람을 어향사라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은 향을 들고 가서 황제 이름으로 향 피우는 거야. 향 피우는 거야. 그걸 어향사 하신 분으로 고려로 오거든요. 중국 태정제 어향사로 고려까지 와가지고 원나라 때예요. 와가지고 이렇게 전국을 순회하고 그리고 금강산에다가 원래는 금강산 법기보살 도량에다가 향을 피우려고 오신 분이고 온 김에 한 바퀴 돌아요. 그래서 통도사도 왔었어요. 그 양반이. 예, 통도사도 왔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양주 회암사에서 양주 회암사를 터를 딱 보니까 거기가 전불시대 가람지고 그 얘기를 해. 전불시대 가람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나란다사하고 기운이 통한다. 이게 진짜 웃기는 건데 야 고려 말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구나. 보통 이게 삼국시대하고 통일시대 때 많이 나와. 그러니까 성지랑 기운이 형체가 비슷한 데는 기운이 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생겼으면. 그래서 자장률사 같은 경우도 중국 오대산에 갔다가 오대산하고 기운이 통하는 데를 우리나라 신라에서 찾아보자 해서 평창 오대산을 찾는 거고 그 다음에 자장률사하고 의상대사가 언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장안의 남쪽의 종남산에 태백산 쪽을 갔어요. 분명히 갔어. 갔다는 기록은 없어. 근데 네가 간지 어떻게 아느냐? 갔다 와서 태백산을 찾아요. 이 사람들이. 찾아. 그렇게 해서 자장률사가 찾은 데는 태백산 정암사. 지금은 한백산 정암사인데 사적기에 보면 다 태백산 정암사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의상대사가 형체가 비슷하대. 그래서 제가 오대산에는 중국 오대산에는 제가 여러 번 갔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금 평창 오대산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진짜 그냥 흑산으로 이렇게 둥글둥글한 게 비슷해. 그리고 통도사도 이렇게 가보면 이쪽 영축산도 그렇고 통도사 영축산도 그렇고 산이 완만하고 별 볼 일이 없어요. 근데 그게 인도 영축산이 완만하고 별 볼 일이 없어. 그래서 나름 비슷한 데를 이 사람들이 찾고 다닌다고. 비슷하면 기운이 통한대.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감염주술, 감동주술과 관련되는 거예요. 동기가 상응하는 거지. 같은 기운은 서로 응하는 거지. 마치 소리곱새 소리치면 이쪽에서 소리치면 이쪽에서 응하듯이.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내가 태백산을 못 가봤어. 그래서 중국의 태백산 그 진령산맥 어디 있는지 알거든요. 그 태백산에 가서 보면 차장 스님이 꼽은 그 정암사의 태백산이 맞나? 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어. 근데 전혀 다른 판단을 한 사람이 또 나오거든요. 그게 의상대사지. 의상대사도 태백산을 찾아요. 그게 어디냐면 소백산 부석사입니다. 지금은 소백산이지만 거기 가보면 일주문에도 다 태백산이라고 써 있어. 태백산 부석사라고 써 있어. 일주문부터. 그러니까 옛날에는 태백산이 어떤 거야.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태백산 찾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태백산에 가서 뭔가 이적을 경험한 거야. 그래서 나는 이 태백산과 같은 데를 신라에서 찾아볼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한 사람은 정암사가 있는 한백산, 한 사람은 지금 소백산, 부속사가 있는 소백산을 찾은 거야. 자, 답을 내기가 쉽지. 어떻게 하면? 중국에 가서 원판을 보면 진짜 누가 비슷한 걸 찾았나를 찾을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원판을 가려고 마음을 냈어. 나 가보겠다. 그랬더니 코로나. 그래서 이게 원판을 보지 말라는 부처님의 뜻인갑다. 어떻게 보면 나 때문에 코로나가 왔을 수도 있어. 네가 큰 스님을 재단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그 태백산에 가도, 중국 원판 태백산에 가도, 그러니까 우리가 태백산맥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삼국유사 그 단곤신화에서 태백산 신단수 나오는 거, 전부 이 태백산 신학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원판 아닙니다. 다 중국에 있는 거를 영향을 받아서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단곤신화의 태백산이 원래부터 존재했다면 단곤신화는 진짜 뒤에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는 자장, 의상 뒤에 이분들이 태백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한 뒤에 만들어진 거다. 안 그러면 단군신화는 원래 원판은 다른 거였었고 그 뒤에 이 태백산 쪽이 신앙이 강하니까 섞여 들어갔던지, 섞여 들어가는 요소들도 있거든요. 그게 환인을 석재환인이라고 하고 하는 부분은 섞여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태백산이 그렇게 중요한 비중으로 나온다면 너네는 생각보다 뒤에 통일신라 시대, 통일신라 이전으로는 절대 거슬러 오지 못한다. 이렇게 문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백산에 저는 못 가봤지만 제가 가본 사람을 만났습니다. 중국 산 같은데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렇게 해서 진짜 어디가 비슷하냐? 궁금하지 않아? 궁금하지 않아? 그렇게 해서 물어봤더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군사보호시설로 묶여가지고 제대로 갈 수가 없었다. 제대로 가서 이게 이 문제를 계속 해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마장이 끼고 있어. 마장이. 근데 내가 가긴 갔는데 그 근처에, 그러니까 금강산을 간 거야. 이 사람이. 예를 들면 금강산을 간 거야. 어디 금강산을 갔냐면 건봉사. 진짜 금강산을 간 게 아니고 나 금강산 가봤다. 어디? 건봉사. 왜 건봉사만 갔느냐? 금강산이면 당연히 유점사, 신계사, 장안사, 표은사를 가야지 라고 했더니 거기 가면 죽어. 거기 총알 날라온다. 총알 날라와. 그래서 이게 지금 미스테리한 상황들이 계속. 근데 종남산이 실제로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서 있는 뒤쪽에 보이는 영축사터, 거기에 이제 탑도 있었고 금당자리도 있었고 지금은 못 들어가지만 저도 여기 들어가서 기운도 받고 좀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데를 빨리 발굴을 완료해서 고온같이 만들어서 개방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에너지를 받으면 다 늙어서 등남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이런 걸 안 해서 지금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이라도 화이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무너지지 않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애국의 원동력이 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회춘을 해서 이걸 되돌려서 노아만 그렇게 나이 먹고 애를 낳는 게 아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함께 화이팅. 자, 오늘 장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